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전날 미국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온전히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코스피를 외국인이 샀다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주 주의보 어제 저희가 발령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 퓨처엠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대로 내려갔습니다. 영업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주의보를 발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새내기주들입니다. IPO라고 했죠. 지금 에코프로머티 또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노란 박스에 보시면은 12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잘 달렸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하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뒤에 따라올, 내 뒤에 매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구 달리고 모든 사람이 고를 외쳤었는데 이제는 내 뒤에 아무도 따라오고 있지 않다는 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이성 상태로 좀 돌아가죠. 거품으로 올라갔던 이런 풍선, 바람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풍선에 바람이 슬슬 새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차트입니다. PBR입니다. 자, 어제 주의보를 내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왼쪽 차트 밑에 세 회사를 보면요. 지금 PBR이라는 겁니다. 주당 장부가치, 자기의 체력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떤 것은 10배가 넘어가죠. 에코프로머티 18배입니다. 오른쪽 박스에 있는 것은 어제 주의보를 발령했던 2차 전지주 10개 종목입니다. 가장 큰 종목이 어느 거죠?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14배입니다. 주가 장부가치 대비해서 14배인데 에코프로머티 왼쪽 박스 밑에는 18배까지 가 있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일 오답니다. 아주 높은 작년 새내기 IPO 3인방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또다시 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밤에 미국 지수는 3대 지수 혼자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M7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다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3대 지수는 어제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0.43%,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9%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했던 걸까요?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혼조세로 지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였는데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증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0.0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관련해서 기사가 있어서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BOJ keeps market guessing over rate hike, timing after holding이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일본은행이 올해로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의 제목처럼 일단은 지금은 금리를 홀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조 총재가 출구 전략이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그때는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는 3월 19일 그리고 4월 26일에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근데 4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 뒤인 4월 28일에 일본 의회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은행은 보통 대형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경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3월 인상론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반납한 후에 약보합순에서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중동 지역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긴 하지만 리비아의 유전이 영업을 좀 재개를 했고요. 미국의 한파가 지나간 이후 원유 생산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좀 찾게 되면서 약보합순에서 유가도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는 중국과 관련된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China weighs stock market rescue package backed by $278 billion 라는 기사이고요. 어제 외신 브리핑 시간에 중국 증시가 대출 우대 금리, 즉 LPR을 동결시킨 후에 실망감에 5년 내 최저 수준을 찍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어제는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라면서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증시 부양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 패키지로서 2조 위안의 자금을 동원해서 증권시장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좀 했습니다. 2조 위안이라는 규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조성했던 이 8천억 위안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기금 재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유 기업의 해외 계좌를 통해서 조달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일단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달래고 또 증시를 이탈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붙잡기 위해서 일단 긴급 대책을 좀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좀 개선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인위적인 부양책만 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요. 관련한 내용들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된 만큼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India tops Hong Kong as world's fourth largest stock market이라는 기사입니다. 인도가 시가총액 면에서 처음으로 홍콩을 제치고 세계에서 4대 주식시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늪에 좀 빠졌다면 반면 인도 증시는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는 마감 기준으로 약 5,776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홍콩의 경우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722조 원에 그쳤는데요. 이미 인도는 지난달 5일에 처음으로 약 5,336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난 4년 사이에 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주식에 이렇게 호황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좀 찾아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기업 수익 호조 덕분으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홍콩과 중국의 부진 역시 한몫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기록적인 수준의 침체를 보이기 때문에 인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홍콩 주식들의 시가총액 전체는 202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약 8천조 원 이상 사라지는 등 엄청나게 폭락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IPO 장소 중에 하나다라는 위상마저 좀 상실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 또한 고갈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보고서를 통해서 인도가 최고의 장기 투자 기회라는 점에서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번스타인의 의견을 보자면 중국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도 주식은 또 이미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이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대안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좀 초록빛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부분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G 실적 발표됐습니다. 정규장에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버라이즌 보겠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불 요금제 가입자 수가 좀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좋은 성적표를 냈고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6.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존슨앤존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논란과 좀 관련해서 미국 당국에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고요. 정규장에서는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디아로튼 함께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무려 9% 정도 밀려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단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실적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3M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요 둔화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됐고요.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게 되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11% 정도 빠지면서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로키드 마틴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 하락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4.16%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KO 그룹 홀딩스라는 그룹이고요. 15%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WWE를 주관하는 업체입니다. 넷플릭스한테 5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프로레슬링과 관련해서 독점 중계권을 얻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넷플릭스 함께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1.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은 88억,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11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가입자 수를 좀 봤을 때 1,3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유료 가입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2억 6천만 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8% 가까운 상승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는 애플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67%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애플이 러시아에 반독점 벌금 약 179억 원을 납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벌금 납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고객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벌금은 곧바로 러시아 국가 예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은 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미국 재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납부가 이뤄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도 현재 비슷한 판단을 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도 지난주에 미국 내에서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등 이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로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꿈틀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반독점과 관련한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샤오미와 함께 좀 더불어서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오미 주가 확인해 볼 텐데요. 전일장에서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서 애플 소식 함께 봤고요. 이번에 샤오미와 함께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작년 12월에 애플을 제치고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함께 보시면 1위는 샤오미 그리고 2위는 애플이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샤오미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348만 900대, 점유율은 16.5%를 차지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336만 2,100대에 그치게 되면서 점유율이 15.9%로 시장에서 좀 2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보자면 미국 미중 갈등이 좀 고조됨에 따라서 애국주의 소비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판매도 호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의 인기가 좀 식어가게 되면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짚어드렸듯이 애플은 지난 15일에 이례적으로 중국 내에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격을 기종에 따라서 6에서 8% 정도 할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세 번째에 써 있는 룽야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서 분사한 자매 회사인데요. 지난달에 335만 2,100대를 판매하게 되면서 2위인 애플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 트렌드가 좀 변화하게 되면서 애플은 중국 내에서 타겟팅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대출 의존도 낮춰 연쇄 부실 차단, 공급 절벽 대책 병행해야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개혁에 나서는 배경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부동산 PF 관행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개발의 자금 조달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 돌려막기에 가까운데요. 우선 시행사들은 이 같은 돌려막기 구조를 통해 5에서 10% 안팎에 불과한 자기 자본으로 최대 수조 원대의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을 텐데요. 거시 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이에 따른 PF 부실이 시공사 부실로 이어지고 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도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PF 제도를 두고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자기 자본의 비율을 최소 20%로 높여 손실이 생겼을 때 충격을 흡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선례도 있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정부는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대출 규약을 도입해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20% 이상인 PF 사업장에 한해 대출을 해주는 규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영건설 워크업 PF 사업장에서도 저축은행 대출이 많지 않았는데요. 태영건설의 자기 자본 대비 PF 규모는 373%나 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동안 자본금 문턱이 낮아 부동산 시행사가 난립했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시행사가 2,715개였으며 미등록 개발 업체까지 포함하면 6만여 개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업계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예상 분양 물량은 59,850가구로 지난해보다 더 적습니다. PF 규제 강화로 짓고 있는 건물의 돈줄마저 막아버리면 2, 3년 뒤 전국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에 따라서 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부동산 PF 대출 규제 강화는 정상적인 업체들도 어렵게 해 빈대 잡으려다 초과 첨간 해오는 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중 규제를 두면 결국 본인 땅을 가진 업체들만 시행을 할 수 있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기사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PF 대출 요건이 강화되면 현재 국내 개발 업체 중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기관이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채 등을 써야 하는데 그만큼 공급이 줄고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는 현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우선 5% 자본금으로 수조원 사업이 가능했었습니다. 때문에 돌려막기식의 자금 조달 탓에 위기가 취약했던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기 자본이 20%에서 30%가 되어야만 했었던 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규제 강화 때는 돈줄이 막혀 공급난 우려가 있고요. 대형사만 유리해져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이딴 변심에 한국 기업 64조 투자, 속도 조절로 맞서나.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신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세 공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국 우선주의로 기우는 미국의 정책 변수에 기업들은 또다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투자의 속도 조절이 일단은 유력한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와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밸류체인을 타고 업계 전반에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리스크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우선 사진 크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K배터리 3사 북미 투자 현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합작 법인 형태 미국 혼다와 미국 오하이오주에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또 GM 역시 오하이오주에 단독으로도 미시간주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SK온은 미국 포드와 그리고 삼성 SDI는 미국 GM과 함께 미국에서 북미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쏟아부은 것만큼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로 오고 있는데요. 정책 변수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본격화한 전기차 수요 둔화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생산 조절을 넘어 배터리 업계의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생산 조절은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액은 1,000조 원에 이릅니다. 일감은 충분히 확보가 됐지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을 길게 가져가려면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배터리 업계도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미국의 세 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SK온 또한 지난 11월 미국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운영하는 조지아주 공장 생산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11월 미국 대선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면 IRA 폐지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안개 속 전국입니다. 이에 배터리 시장도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더 크게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IRA 장벽의 현지화 전략을 폈었지만 차에 이어 배터리 역시 세제 혜택이 축소될 판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내 재고 114일 동안 전년비 대비 2배 넘었고요. 그리고 GM과 포드 전기차 생산 속도 역시 조절을 해 나서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가격 하락 또한 문제입니다. 배터리사, 리튬과 니켈 가격 등 약세, 재고 평가 손실이 늘면서 매출에도 악영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뤘던 교체 수요 회복, 서버용 반도체도 살아난다. 이번에 반도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수요를 회복하며 모바일에 더해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반등 기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불황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주문 증가에 이어졌던 인공지능 수요 외에 데이터 센터용 일반 서버 시장에서도 재고 정상화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2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1위 대만 TSMC의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사업 부문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분기 5%, 2분기에는 14% 역성장을 기록하다가 3분기 6%로 상승 반전하고 4분기에는 17%로 매출 증가폭이 더 뛰었습니다.
TSMC의 HPC 부문은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서버용 칩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고객사 주문을 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특성상 메모리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 변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버용 메모리에도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 차례 미뤄졌었던 서버 교체가 수요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의 관건은 구형 제품인 DDR4 재고 소진 속도와 이에 따른 DDR5 전환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서버 D램 고객사들이 DDR4 재고를 공격적으로 털어내 지난해 4분기 재고에서 DDR5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DDR5의 침투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일텐과 AMD 등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제조사가 DDR5를 지원하는 서버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제반 조건도 갖추었다라는 평가입니다. DDR5는 통상 DDR4보다 10에서 20%가량 가격이 비싼 만큼 메모리 업체의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커져가는 부분이고요. 업계에서는 AI 이외에 일반 서버 시장도 반등세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의 턴어라운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지난해 4분기에 먼저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삼성전자 역시 1분기에는 D램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클라우드 투자 감소했지만 TSMC HPC 매출 2분기째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가격이 비싼 신제품 점유율도 늘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계의 턴어라운드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희소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학개미 더 이상 못 참아 올해 들어 1,000억 뺐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격화로 맥을 못 추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속도가 올해 들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반등이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자금을 미국과 일본 증시 등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내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화면을 살펴보시면 중국 본토 주식 보관액은 2023년 3월 말 15억에서 2024년 1월에는 9억 117만 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등락률로 살펴보시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하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코스피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우선 감소율로 보면 한화로 약 948억 달러 이상 감소폭이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시 외면은 올해 들어 현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예측 탓도 있는데요. 때문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수급 상황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심리도 당분간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중국 증시 보관액 1조 2천억 원이고요. 1년 새 1조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2년의 반토막 수준인데 중국 경기 침체에 미중 갈등 경과 역시도 함께 좀 아쉬운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자금 역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증시로 자국은 이탈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22일 AI 테마 강세에 S&P 500 최고치 경신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매그니피센트 7 기업 모두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차익 실현 압박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S&P 500 지수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뭐 방금 말했다시피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 업종들이 지금 전체 미국 같은 시장도 그렇고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이 AI에 대한 부분 여기에 좀 집중해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 때문이냐?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존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플링 형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강세인 업종들을 뭐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똑같은 매수세로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AI라는 부분, AI 반도체가 되었던지 AI 전체의 테마, 여기에 대한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미국 시장에서만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또 꺼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도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뭐 하고 있다? 이제 사전 예약과 함께 이번 주쯤부터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아마 전달이 될 건데 보다시피 뭐 합니까? 이 AI 폰이라는 거예요. 갤럭시 S24가 현재 AI 폰으로서 이 출시와 함께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또 시장에 이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또 어떤 뉴스가 나와 있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픈 AI에 뭐 하고 있다? 이제 올트먼이죠. 이제 샘 올트먼이 뭐 하겠다? 이번 주에 방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든지 SK와 함께 AI 반도체에 대한 협력 기대감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미국 시장이 AI만 올라간다 해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속적인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이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지금에서는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내가 살 거야라고 했을 때 다들 뭘 사야 될지 모를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올라가 있는 AI 테마를 추격 매매한다든지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테마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가 올라가다가 음극재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전고체로 전환이 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마스크였다가 손세정제였다가 뭐 배달이었다가 택배였다가 그러다 치료제 이렇게 전환되는 것처럼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도 전환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단 뭐예요? 보통 챗GPT가 먼저 AI 시장을 움직여줬고요. 그 다음에 HBM이 움직여주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HBM이 움직여주면서 그 다음이 뭐가 됐다? 온디바이스 AI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뭡니까? 그 다음 뉴스 보면은 CXL로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원년이라고 하면서 이런 불법 경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지금 이 AI라는 테마를 잠시만 놓고 봐도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PIM까지 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해봐야 된다? 이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오르지 않은 테마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미반도체 가지고서 이제 HBM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10배, 20배가 올랐고요. 온디바이스 AI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CXL 관련돼 있어서 아직도 많이 오르지 않긴 했어요. CX를 많이 올라봐야 한 5배, 4배 이 정도 오르긴 했는데 자, 이처럼 이미 테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오르지 않은 AI 모멘텀의 수혜주를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과연 CXL 다음으로 따라와 줄 AI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AI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역시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얘기하면은 이게 왜 AI랑 연관이 있어라고 좀 당황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보안 업계도 뭐 한다고 합니까? AI가 싹 바꾼다라고 하죠. 이 AI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더 성장하게 되면서 지금 기존의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역시도 AI로 보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보안도 어쩔 수 없이 AI라는 부분의 테마로 형성이 돼요. 왜? 방금 얘기했다시피 AI 보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뉴스를 볼게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사기 GPT로 악성 코드 제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AI를 통해서 더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취약해지게 된 겁니다. AI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보안 체계들이 무력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최대화도는 AI를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생성형 G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었나 바이든 대통령이었나 그 목소리를 AI로 이제 구현해 가지고 투표하지 말라면서 그 전화를 막 돌리는 그런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AI 인공지능의 악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제 최대 하도는 이 보안 쪽으로 엮이지 않나. 자, 그래서 가트너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이 내년이라는 게 올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내년이 올해겠죠? 그래서 내년에 CIO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뭐로 꼽혔다? 사이버 분야로 꼽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뭐예요? 사이버 보안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왜? 굉장히 이 AI의 성장이 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모든 보안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이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월가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 JP모건 같은 해킹 시도가 요즘에 AI를 통한 인공지능을 통한 해킹 시도가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사이버 범죄 대처에서 연 20조를 투자하겠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년 20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따른 보안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방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이 모멘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갤럭시 S24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뭐라고 하느냐 이 녹스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갤럭시 S24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오픈 AI 그러니까 AI를 통한 AI 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은 온 디바이스 AI를 통한 인공지능 그래서 뭐 통역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냥 외국에 전화하면은 자동 통역이 됩니다. 뭐 이런 기능을 사실상은 지금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편적으로는 또 삼성전자가 이제 강요하는 것이 무엇이냐? 녹스라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뭐 한다? 한층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 한층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 악성 코드라든지 해킹으로부터 차단하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다? 월가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안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뭐 해볼 필요가 있다?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AI 방금 얘기했죠. HBM과 엮이고 한미반도체가 10배 이상이 올라갔고요. 제주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와 엮이고 7, 8배가 올라갔습니다. CXL이라 모멘텀을 가지고 아직 많이 못 올라갔지만 관련 수혜주들이 4배, 5배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이 보안 업계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화두가 되는 만큼 10배 이상 오를 만한 종목은 지금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에 포인트는 보안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은 이제 이전에도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보안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공모가가 9,000원이에요.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일단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면요. 자, 상장 이후에 내리 하방입니다. 자, 근데 뭐라 했어요? 지금 주가가 약 5,000, 6,000이거든요. 주식은 뭐 한다? 한 번 이상은 공모가 이상으로 올려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공모가 위로
지금 이제 9,000원까지 그냥 가만히 사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의 이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공모가까지는 충분히 그럼 지금 자리에서 대략 한 5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대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주식의 기초죠. 이제 이 보통 하방 추세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2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이 5천 원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상장 이후에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지속적인 매집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5천 원대에서 진짜 하방 추세 돌파 매집 패턴 이후에 잘 위로 상방으로 쏘아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봐도 한 10,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 갔을 때는 2만 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한 5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보안 관련주고요. 과거에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 정책에 대한 수혜감 역시 받아봤습니다. 모니터에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모레치 처음으로 소개드린 종목이고요. 펀더멘탈로 효성중공업. 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센티멘탈 보죠. 차트를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아모레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24년도에는 90% 넘게 연결 매출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합격인데 아모레치 OP 영업이익까지도 80% 아모레 퍼시픽이 80%를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도 나중에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갭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에서 보실 것 같이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아모레 퍼시픽이 있고 아모레 지고 있는데 최근에 갭이 좀 상당히 발생을 했다. 지난 7월 이후에 좀 발생을 했네요. 갭이 좀 채워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외국인 기관이 어제 처음으로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제 그 회사는 아주 고가, 뭐 중가도 있습니다만 큰 대형 화장품사잖아요. 이렇게 매스 마켓을 상대로 했었는데 여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인기 있던 거는 뭐 ODM이나 OEM 이런 쪽의 그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대형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보시면 제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 7개 회사 화장품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아모레 퍼시픽은 성적이 아주 안 좋았고 아모레치는 더 안 좋았습니다. 자, DB금융투자입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금년에 이제 80%까지 올라옵니다만은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을 알아야 아모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 퍼시픽 중국 쪽에서 계속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로 사실 현실화가 되고 있고 라네즈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좀 시원치 않습니다. 국내 화장품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이렇게 하락할 정도로 좀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이니스프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안 좋고요. 해외 쪽 적자가 중국 쪽에서는 적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에뛰드나 뭐 에스쁘아모아나 그런 쪽으로 조금 브랜드들이 중가 대열 브랜드들이 조금 그나마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게 좀 플러스고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지난 10월 말에 국내 화장품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게 연결로 바로 내년 5월부터 들어옵니다. 자, 그 회사는
코스 RX입니다. 코스 RX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네요. 미국의 이제 아마존에 201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베스트셀러 반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북미에서 상당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라 아모레퍼시픽이 이걸 갖다가 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아까 어땠습니까? 7월 이후로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취득 효과가 이미 나왔다 이런 얘기고 연결 효과는 금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게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면 아모레퍼시픽에 들어오면 아모레 G까지도 상위 회사니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사업 이니스프리 브랜드도 이제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50% 정도 떨어질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금년 한 70-80%까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4분기에 아마 OP가 한 150억 이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게 250억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가려면 예전에는 뭐 한 300억대도 나온 게 숫자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도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려고 뭐 여기서 이제 틀을 잡는 거겠죠. 한번 들쭉날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G도 같이 좀 그걸 봤는데 쌍끌이 매수가 좀 포착이 됩니다. 자, 공매 잔고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보다는 신규 매수세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미 공매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를 쳤던 사람들이 이거를 다 산 거예요. 그동안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 이거를 차익 실현을 했다. 내려오면은 차익이 생기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들어오면 신규 매수로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 아무래도 지루 봤을 때 아주 형편이 없죠. 역사적 밸류 밴드 하단에 이렇게 쑤셔 박혀 있습니다. 상당히 내려와 있고요. PER로 보는데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이제 에코프로를 PER이 뭐 몇 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아주 반대입니다. 에코프로나 뭐 아모레G나 이런 지주회사는요 PER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PBR로 보든지 아니면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어디에 가 있나 이걸 봐야지 PER로는 사실 측정하기 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쨌든 PER로 일단 보겠습니다. 13.5배 그래가지고 뭐 시장 평균보다는 좀 높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려면 이런 PBR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PBR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1.7배 수준에 가 있는데 아모레G는 0.6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연결법인의 영업이익이 80%나 들어오는데 이거 35%밖에 안 됩니다. PBR이. 상당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아모레G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 저쯤에서 조금 사들어오는 느낌이 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죠.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RX바이오, RX 그쪽을 합병하는 효과 이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 그 PBR의 간격만큼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4% 상방을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데 아모레G는 46%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아모레G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소개시켰던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악재 반영 끝났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죠. 최근에 쭉 이렇게 악재 반영 한번 했고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권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회사가 더 쌀까요? 제가 볼 때는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쌉니다. 효성중공업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 이 악재라는 게 4분기에 물량이 좀 이연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임단에 파면서 부분 파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량 이연 효과도 있고 4분기에 좀 한꺼번에 일시에 떨어내는 빅베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는데요. 빅베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떨어냈으니까 어떻죠? 24년에 풍선 효과로 확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 베이스가 낮아져서 더 증가를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태는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익 성장 모멘텀은 더 강해지는 24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훨씬 쌉니다. 현대일렉트릭보다 훨씬 싸고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LS일렉트릭, LS는요. 같은 이쪽 전력 인프라 쪽 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근에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LS일렉트릭, LS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약간 반응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에 일부는 좀 동조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 하면은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쪽으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입니다. 4분기 일시적으로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잠시 쉬어갈 뿐이다. 전력 인프라 투자 호황 계속 이어지고 건설 부문도 있죠. 건설 부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의 해링턴 마레라고 그러는데 있는데 그렇게 부실화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증권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9% 상향을 했네요. 상상인 증권에서도 24년에 해외 법인의 본격 성장에 주목한다. 미국 법인도 이제 작년에 BEP로 분기 단위로 돌았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거다. 인도 그리고 중국 쪽도 괜찮다. 중국 쪽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성장 모멘텀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크게 올라온 거 없죠.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다시 포착이 됐고요. 주가 재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고요. 목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33%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아모레지, 펀더멘털로 효성중공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기업 실적을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보안주, 수혜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털은 아모레지, 펀더멘털은 효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